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제목만으로도 마음이 참 아려오고 아픈 제목입니다. 장애인들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한 축복으로 여겨지는 그런 일이겠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요. 우리는 본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닐까. 장애인들의 보지 못함을 우리는 정말 가늠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나의 삶에 대해서 감사함과 마음껏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미 충분히 가졌는데도 다른 걸 찾고 불평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삼중고를 갖고 있는 그녀. 저는 이 책을 보고 정말 장애에 대해서 한 번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최근에 제가 학원교육 무슨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들었거든요. 그때 정말 무대에서 가까이 6명 정도 나오셔서 자기소개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장애인들은 대부분 선천보다는 후천적인 게 더 많았고요. 내 가족, 내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조금 불편한 시선으로 보았던 과거의 제 자신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내성마비이신 분, 특히 사지가 약간 뒤틀리고 말을 어눌하게 하고 그런 분이 저에게 가까이 오거나 하면 저는 음칫하고 뒷걸음을 하거나 부딪힐까봐 조심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따뜻한 말 한마디와 눈빛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책을 구입했어요. 책을 소개할게요. 헬렌 켈러.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 장애를 딛고 일어선 기적의 소녀이며 인간 승리의 대명사, 장애인을 위해 평생 바친 사회 사업가로 잘 알려진 헬렌 켈러. 그녀는 풍부하고 예민한 감수성과 섬세하고 수려한 문장력, 빛나는 문필가이기도 했다. 헬렌 켈러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그녀. 자신의 글 속에 살아있다. 빛과 소리는 잃었지만 건강하고 활발했던 어린 시절. 설리번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들어섰던 지성과 학문의 세계, 그리고 자연과 인류에 대한 순수하고 솔직한 사랑. 이 모든 것이 헬렌 켈러의 이대한 여성을 이루고 있다. 이 책은 일판 일세가 2005년도에 처음 나왔습니다. 이 책 속에는 이렇게 흑백으로 그녀가 태어났던 그 집이 나오고요. 어린 시절 19개월 때 시력과 청력을 잃은 헬렌 모습이 보이고 대학 때 모습도 보이고 산책하는 걸 즐겼고 탁월한 문필가였다고 합니다. 정상들이 쓴 것보다 글을 손에 잡힐 듯한 묘사로 아주 잘했다고 해요. 노년의 모습. 헬렌은 또 평생 동안 편지를 많이 썼대요. 목차를 소개할게요. 내가 만일 사흘 동안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면 내가 살아온 이야기, 옹기니의 말, 손으로 보고 손으로 들은 풍요로운 세상. 누구나 한 번쯤은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주인공이 등장하는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이 살 수 있는 시간은 길어봐야 1년, 짧으면 겨우 하루 24시간이라 정도라 할까요? 독자들은 그러한 운명을 짊어진 사람이 자신의 마지막 날 또는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궁금해합니다. 이 경우 주인공에겐 자기 행동을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따금씩 생각해봅니다. 매일매일 당장 죽을 사람처럼 사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요. 그러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록새록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부드럽고 활기차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 앞에 많은 날들이 끝없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할 때에는 그런 마음을 종종 잃어버리고 맙니다. 물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쾌락주의의 좌우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젠가 확실히 닥쳐올 죽음의 그림자를 안고 삽니다. 계절의 장관은 끝없이 이어지는 가슴 벅찬 드라마이며 그 생동감은 내 손가락 끝을 타고 흐릅니다. 눈으로 직접 보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그런데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거의 보지 못하더군요. 세상을 가득 채운 색채와 율동의 파노라마처럼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갖지 못한 것만 갈망하는 그런 존재가 아마 인간일 것입니다. 내가 만약 대학 총장이라면 눈을 사용하는 법이란 강의를 필수 과정으로 개설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는 것들을 진정으로 볼 수 있다면 삶이 얼마나 즐거울지 알게 해주는 강의가 되겠지요. 말하자면 나태하게 잠들어 있는 기능을 일깨우는 겁니다. 내가 만일 단 사흘만이라도 앞을 볼 수 있다면 가장 보고 싶은 게 무엇인지 나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상의 나래를 펴는 동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흘만 바라볼 수 있다면 내 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셋째 날이 저물고 다시금 어둠이 닥쳤을 때 이제 다시는 자신을 위한 태양이 떠오르지 않으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자, 이제 그 사흘을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여러분의 눈길을 어디에 머물게 하고 싶습니까? 첫째 날에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앤 설리번 메이시 선생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싶습니다. 나는 친구들의 얼굴을 만져서 그가 누구인지 알아냅니다. 하지만 표정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생각이나 내게 취하는 행동만을 가지고는 그들의 성격을 도무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들을 지켜보고 여러 가지 표현이나 상황에 대한 반응을 관찰하고 그들의 눈빛이나 안색이 돌변하는 것을 주시해서 그들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겐 없습니다. 첫째 날은 아주 바쁠 것 같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친구를 모두 불러 모아 그들의 얼굴을 오래오래 들여다보며 그들 내면에 깃든 아름다움의 외적인 증거를 가슴에 새길 겁니다. 첫째 날 오후에는 나는 오랫도록 숲을 산책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하렵니다. 끈기 있게 밭을 가는 말들과 흙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농부들의 신선한 즐거움도 느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 찬란하고 아름다운 저녁 노을까지 볼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듯 합니다. 둘째 날,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밤이 낮으로 바뀌는 그 전율 어린 기적을 바라보겠습니다. 해가 뜨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날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세상의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는 일에 바치고 싶습니다. 박물관을 찾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행성지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입니다. 나는 예술을 통해 인간의 영혼을 탐색하는 일에 둘째 날을 바치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예술에 관한 거를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셋째 날, 다음 날 아침 나는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고 싶은 마음에 들떠 또다시 새벽을 맞이할 것입니다. 나는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매일매일 밝아오는 새벽이 영원히 반복되는 아름다움의 계시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셋째 날이자 마지막 날이군요. 첫날은 친구들과 가까운 동물에게 바쳤습니다. 둘째 날은 인간과 자연의 역사를 공부하느라고 보냈고요. 셋째 날은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구경하며 보낼까 합니다. 행복한 날은 오래가지 않았다.
짧았던 봄날, 마침내 음울한 2월의 어느 날 청하지 않는 손님이 찾아와 아기의 눈과 귀를 닫더니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를 의식불명의 상태로 몰아넣었다. 아, 이건 어릴 때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이가 살아났으니 가족들이 얼마나 기뻤겠는가. 그러나 누구도 의사조차도 그 아이가 다시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해요. 이때는. 어린 시절 이런 많은 사건들은 하나같이 따로따로 그러나 분명하고 또렷하게 소리도 없고 목표도 없는 그저 그런 일상에 삶을 좀 더 다채롭게 만들어준 것으로 기억된다. 어느 날 나는 앞치마에 물을 쏟았다. 마침 거실 난로에 불이 꺼져가고 있었는데 나는 불 앞에서 말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앞에서 젖은 앞치마를 펼쳤다. 생각처럼 빨리 마르지 않자 나는 점점 뜨거운 곳으로 가까이 갔나 봐요. 불이 내 삶에 뛰어드는 순간이었다. 손과 머리카락을 제외하고 다행히도 많이 되진 않았다. 이때쯤 나는 또 열쇠 사용법을 익혔는데 어느 날 아침 나는 어머니를 식품 저장실에 가두고 말았다. 3시간을 꼭 갇혀 있었다. 어머니가 3시간을 갇혀 있었나 봐요. 그 일을 계기로 부모님은 가능한 빨리 딸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아버지는 매우 자애롭고 관대했고 가정에 충실한 분이셨다. 아버지는 사격의 명수인 훌륭한 사냥꾼이셨다. 가족 다음으로 아버지가 아끼신 건 사냥개와 총이었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후히 대접하는 걸 좋아하셨고 그래서인지 집에 늘 손님으로 북적였다. 아버지는 뛰어난 이야기꾼이었다. 1896년 여름에 막바지를 즐기느라 북부에 머무는 사이 아버지의 부흥을 받았다. 너무도 비통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했다. 일생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날이 있다면 바로 이날. 내가 M. 맨스피드 설리번 선생님을 만난 날이다. 선생님을 처음 만난 날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1887년 3월 3일, 만 7살에 꼭 석 달을 남겨놓은 때였다. 선생님은 정말 사랑으로 교육하시는 분이었어요. 헬렌 켈런이 선생님, 사랑은 이런 건가요? 그래, 맞아. 사랑은 햇살이 비추기 전 끼어있는 구름 같은 거란다. 헬렌, 너도 알겠지만 우리는 구름을 만질 수 없단다. 그러나 비를 만질 수는 있지. 한낮의 무더위에 시달려 목마른 돼지와 꽃들이 이 단비를 받아 마시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도 잘 알잖니? 사랑도 꼭 그렇단다. 손에 잡히진 않지만 모든 것 위에 부어지는 그 달콤함만은 느낄 수 있지. 사랑이 없다면 행복하지도 뭘 하고 싶지도 않을 거야. 이 아름다운 진리는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사람과 사람의 영혼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이 느껴졌다. 뭘 하나 설명할 때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도 마음이 고우신 선생님이더라고요. 이런 과정이 여러 해 계속되었다. 일상에서의 극히 단순한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듣지 못한 아이가 이를 익히는 데는 한 달이나 한두 해 정도가 아닌 여러 해가 소요되기도 한다.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대화의 즐거움을 알아가는 일은 정말이지 어려운 노릇이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은 가운데 그 아이가 발휘해야 할 노력이 뼈를 깎는 듯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생각해보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유일한 과목을 꼽으라면 뭐니뭐니 해도 산수다. 선생님은 늘 내 가까이 계셨으므로 나는 선생님과 나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것들을 대할 때 내 기쁨 가운데 얼마만큼 내 스스로에 비롯된 것이 얼마만큼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영향인지 또한 말할 수 없다. 선생님 따로 나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삶의 발자취는
고스란히 선생님의 발자취이다. 내게 훌륭한 점이 있다면 그건 모두 선생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분의 사랑이 손길이 아니었다면 내겐 재능도 영감도 없었을 것이다. 기쁨 또한 없었을 것이다. 아, 맞아요. 이 설리번 선생님이 없었더라면 헬런 켈러는 이런 자서전도 쓰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은 1888년 5월 보스턴을 방문한 일이다. 여행을 앞두고 준비하던 일, 선생님과 어머니와 함께 출발해서부터 여행, 그리고 마침내 보스턴에 도착하기까지 그 모든 일들이 마치 어제 일인 양 지금도 생생하기만 하다. 퍼킨스 맹아학교에 와서 난생 처음 나는 못 보는 아이들을 사귈 수 있었다. 그들이 손바닥에 손가락을 대고 쓴 글씨를 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나는 입으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아, 이때 처음으로 맹인학교에 가봤나 봐요. 1890년 봄, 나는 비로소 말을 배우기 시작했다. 늘 소리내어 말이 하고 싶었었다. 어찌나 말이 하고 싶었던지 자주 한 손으로 입술의 움직임을 읽으면서 다른 한 손은 목에 댄 채 소리를 만들어내곤 했다. 소리를 낸다는 게 좋았다. 어떤 소리든 상관없었다. 시력과 청력을 잃기 전, 그러니까 앓기 전만 해도 나는 말 배우는 것이 빠른 아이였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을 해보겠다고 온 힘을 기울이는 기머거리 아이라면 처음으로 자신이 발성기관을 울려 말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을 때의 놀라움과 기쁨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1892년 겨울, 아무 걱정 없이 마냥 밝기만 한 어린 시절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기쁨은 사라지고 오래도록 의심과 불안, 공포 속에 살았다. 아, 그건 헬렌 켈런이 어릴 때 얼음나라의 왕이라는 짧은 이야기를 책을 쓴 적이 있나 봐요. 그런데 내가 이 작품을 쓴 때 말하는 법을 배우고 집으로 돌아온 그의 가을이었다. 이 책을 이제 어떤 선생님께 보여줬는데 학교에서 이거를 교지에 실었대요. 그런데 이 책이 얼음나라의 왕이라는 이 책이요. 마거리트 캔비의 버디와 그의 친구들이라는 책에 들어있는 얼음나라의 요정들 이야기와 매우 유사하다는 말이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헬렌 켈런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책이었는데 이 이야기가 어휘력과 발상이 너무나 똑같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절을 했다는 말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헬렌 켈런은 이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얼음나라의 왕,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자신은 나의 무죄를 믿었으며 나를 소환한 조사위원회 법정은 시각장애인 넷과 정상인 넷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넷은 내가 캔비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나머지 네 사람은 끝내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자기가 어느 편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 남았을 때 자신은 헬렌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에게 표를 던졌다는 것이었어요. 얼음나라의 왕 사건은 이렇듯 적지 않은 지면을 할애할 정도로 옮기는 이유는 이 사건이 나의 삶과 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나를 변호할 생각이나 다른 누군가를 비난할 마음을 먹지 않고 내게 비친 그대로 사실들 하나하나를 그대로 적었을 뿐임을 밝힌다. 그러니까 헬렌 켈런이 어릴 때 이 글을 썼는데 이 글이 표절했다는 의혹으로 이렇게 재판까지 가게 되었고 그 일로 해서 헬렌 켈런은 많이 힘들었고 이 책 속에서 이 이야기 일화가 조금 길게 나오는데 저는 지금 추려서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또한 말을 더 잘하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했다.
선생님 앞에서 큰 소리로 책을 읽고 외우고 있는 시들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구절을 낭독했다. 그러면 선생님은 내 발음을 고쳐주시고 어디서 끊고 어디서 높일지 가르쳐 주셨다. 이런 식의 공부에 박차가 가해진 것은 1893년 10월 세계 박람회를 보고 돌아온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피로가 좀 가시고 난 후부터 공부에 열심히 하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1896년 10월 나는 레드 클리프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예비학교에 해당하는 캠브리지 여학교에 입학했다. 레드 클리프 대학은 하버드 대학교에 내에 병설되어 있는 여자 대학이래요. 하버드 대학교와 교수단 및 교과 과정을 공유하며 졸업생은 하버드 대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1897년 6월 29일, 7월 3일에 거쳐 나는 레드 클리프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예비 시험을 치렀다. 시험은 초급 및 고급 독일어를 비롯해서 프랑스어, 라틴어, 영어,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 과목으로 모두 9시간 동안 치러졌다. 모두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독일어와 영어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기도 했다. 와, 정말 대단한 헬런 켈러입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아름다움과 빛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신세계가 내 앞에 있었다. 내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음을 나는 확신했다. 인간 정신의 놀라운 왕국 안에서 나 역시 누구 못지않은 자유인이요. 이 나라의 사람들, 경치, 풍습, 기쁜 일, 슬픈 일 모두가 실제 세계를 알리는 살아 숨쉬는 통역자인 것들이다. 강의실은 유인과 현자들의 정신으로 충만했으며 교수님들은 하나같이 지혜의 화신이었다. 가장 절실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내 속으로 침잠해서 또 다른 나와 더불어 생각하고 반성하곤 하던 시간이 대학에 와선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대학은 생각하기 위해서 아니라 단지 배우기 위해서 오는 곳인 것 같다라고 헬렌 켈러는 얘기합니다.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의 어느 부분인가를 채운 여러 사건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직 말하지 않은 중요한 게 남아있다. 그건 바로 이제껏 내가 책에 얼마나 많은 신세를 가져왔는지 책을 읽으면서 얻은 기쁨과 지혜는 물론이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는 그들이 쌓은 지식을 책을 통해 건네받았다. 책은 내가 받은 교육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말하라면 다른 누구보다 더욱 크다고 하겠다. 7살 때부터 처음으로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헬렌 켈러의 이런 교육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책이었던 것 같아요. 영향을 많이 끼친 첫 책이 소공자였대요. 후에 내가 그 책을 너무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 에나그노스 씨가 소공자의 이야기를 점자 책으로 만들어 주었다. 얼마나 대풀이 읽었는지 나중에는 아예 줄줄 외울 정도가 되었다. 소공자는 내 어린 시절을 통틀어 그야말로 다정하고 상냥한 친구였다. 그리고 헬런 켈러가 좋아하는 책은 또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참 많이 읽었다. 어떤 부분은 또 외우기까지 했다고 해요. 대학에 들어와선 독일어와 프랑스어, 문화작품을 가까이 할 기회가 많아졌다. 독일인은 삶에서뿐만 아니라 문학에서도 아름다움보다는 힘을, 인습보다는 진리를 더 우위에 두었다. 독일 문학에는 훌륭한 자기 절제가 있다. 독일 문학의 이런 점이 나는 참 좋다. 그렇다고 해서 작품의 주된 광의가 그 빛을 잃냐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독일 문학에서 나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 빠진 여인에게서 엿보이는 그 모든 희생을 보상받고도 남을 저력을 발견한다.
내가 보기에 이 정신은 독일의 모든 문학작품을 관통하며 면면이 흐르고 있다. 괴테의 파우스트에선 이렇게 신비스럽게 표현되고 있다. 세상 모든 것이 덧없다 하나 이제도 있으며 지구가 환량하다 하지만 보라 오늘도 여기 만물은 자란다. 형용할 길 없으나 이미 이루었으므로 여인의 영혼은 우리를 이끄네. 높이 더 높이. 이거는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나왔던 부분인가 봐요. 한마디로 말해서 문학은 나의 유토피아요. 나는 그 나라의 당당한 국민의 한 사람이다. 우리 몸엔 여러 기관이 있지만 오로지 눈과 귀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내가 도시의 보도를 걷는 것과 시골길을 걷는 것이 단지 다르다는 것 외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음을 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들은 내가 온몸으로 내 주변 상황에 반응한다는 것, 다시 말해 살아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는 것 같다. 나는 가끔 눈보다 손이 더 조각의 아름다움을 잘 느끼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니까 눈보다 손이 더 잘 느끼지 않나 하는 생각. 조각품의 직선과 곡선, 그 놀라운 음악적 흐름이야말로 보기보다는 만지는 것으로 더 잘 포착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어쨌든 이 방법으로 내가 대리석으로 만든 신들과 여신 속에서 고대 그리스의 심장박동을 생생하게 느끼는 것만은 사실이다. 나를 정녕 행복하게 해준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이름이 들어가야만 이 글이 진정 그 가치를 지닐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 이들 가운데 몇몇은 이미 우리 문학계에서 활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작가요. 그 중에는 독자들로서 거의 알리 없는 이들도 있다. 너무도 복된 일이었다고 생각하는 내 생애의 특권 중 하나는 많은 뛰어난 사람들과의 교류였다. 한 번은 세상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종교가 있는 걸까 고민하다 주교님께 여쭤본 적이 있다. 헬렌, 이 세상엔 오직 하나의 종교가 있을 뿐이란다. 사랑의 종교 말이다. 내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사랑하렴.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고 선이 악보다 크고 강함을 잃지 말거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나라의 열쇠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란다.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진리를 실천한 산 증인이다. 그의 숭고한 영혼 속에서 사랑과 해박한 지식이 사물을 통찰하는 힘을 가진 신앙과 서로 융화되었던 것이다. 옹기니의 말, 번역하신 분의 말입니다. 헬렌이 자서전을 쓴 나이에 나는 결혼을 했다. 23. 혹 자서전을 쓰기엔 너무 어린 나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 나이에 결혼까지 한 나로선 더더욱 23 그녀의 자서전은 그 나이에 무슨 생각을 하게 같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23개 장으로 구성된 그녀의 이야기를 한 줄 한 줄 우리말로 옮기면서 나는 내 생각이 얼마나 외람된 것인지를 절감했다. 세상이 온통 눈으로 뒤덮인 외딴 산골, 흥미를 끌만한 것이라곤 무엇 하나 있을 리 없는 작은 오두막에 갇혀 있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이라면 그 속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겠는가. 물론 먹을 것도 넉넉하고 추위 걱정도 없다. 게다가 혼자도 아니다. 다시 말해 죽음이 목전인 상황은 결코 아니다. 폭풍도 잦아들고 눈도 그치고 날씨도 풀린 어느 날 누군가 당신을 찾아와 눈 속에서 보내 며칠이 어땠는지 묻는다면 당신은 그에게 무엇이라 말해주겠는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헬렌이 느끼는 것보다 더 풍요로울까? 게다가 자유로이 말할 수 있는 입까지 있으니 그 며칠을 옮긴다면 기나긴 이야기로 엮어낼 수 있을까? 내가 살아온 이야기. 헬렌은 눈 속에 파묻혀 보낸 사흘을 묘사하는데 23개의 중에서 한 장 대부분을 할례 알고 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는 건데 눈 세상을 묘사하는 데에 365일 온전히 쓰더라도
그녀의 소회는 충분치 않아 보이기까지 한다. 그녀의 자서전이 이 세상에 나왔을 때 혹자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찌 이렇게 시각, 청각, 이미지 일색의 글을 쓸 수 있는지 꼬집었다 한다. 사실 나도 번역 초기 이런 생각을 했음을 고백한다. 무엇 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그녀의 시청각 묘사가 너무 과하다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바로 이 대목, 눈 속 전경을 묘사하는 그녀의 글은 우리말로 옮기면서 나는 내 예단이 섣부른 것임을 깨달았다. 눈 세상에 대한 그녀의 설명이 거의 끝날 즈음 잠시 고개를 든 내 눈앞에 그녀가 머문 눈 덮인 뉴 잉글랜드 난로 주위에 옹기종기 둘러앉은 사람들이 보였다. 한 컷 한 컷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풍경 앞에서 나는 비로소 빼앗긴 감각으로 하여 더욱 빛나는 그녀의 후각과 촉각, 영각을 발견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누가 과연 그녀보다 훌륭하게 그 눈세상을 표현할 수 있을까? 아마 단 세 마디로 그저 눈이 왔고 소통이 두절되었으며 밤새 몰아치던 눈보라가 종래는 그쳤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눈을 뜨고 본다고 해서 귀로 듣는다고 해서 입술을 움직인다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그녀보다 더 정확하게 더 많은 것을 나아가 보이는 것 너머의 본질까지도 꿰뚫어 보며 풍요로운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원점으로 돌아가 헬렌의 23해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손으로 보고 손으로 들은 사람이 손으로 적은 글이기에 한자 한자 더욱 정성 들여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 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원문의 낱말 하나도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충실을 기했다. 무엇을 묘사하건 흘러넘치는 그녀의 표현을 조자 우리 말로 옮겨 담기에 한참이나 모자라는 졸문이지만 천년을 살 듯 하루를 산 그녀의 빛나는 삶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05년 4월 박에스더. 이 책은 뉴욕 공립도서관 선정 20세기 가장 중요한 책 100권에 속했다고 해요. 리더스 다이제스트 선정 20세기 최고의 수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한 번쯤은 꼭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묘사하는 부분이 우리가 보는 것보다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잘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묘사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꼭 읽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